네, 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세대공감 인문 토크쇼 3대 만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메리 셀리 작가가 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되게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우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한 피조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은 당신의 더러운 투영이고 닮았기 때문에 더욱 끔찍스럽다. 그러나 나는 고독하고 미움을 받는다. 굉장히 압도적인 저는 독백이라고 느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세 분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이현수라고 하고 현재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재학 중에 있고요.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주익이라고 합니다. 40대에 막 접어들었고요. 초등학교에서 17년 정도 교편을 잡으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년째 소프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니티 대표 유병선입니다. 오늘 즐기다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프랑켄슈타인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이 번역본으로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다른 번역본들도 있으니까요. 비교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피조물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굉장히 타고나기를 똑똑하게 타고난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무생물에게도 생명을 이제 부여하는 비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마침내 인간을 창조해요. 피조물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버리고 방치하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버려진 이 피조물은 자기 혼자 오롯이 세상을 알아가게 되고 버려진 자신에 대한 어떤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다 찾아가서 나의 반려자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는 그 약속을 결국 어기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굉장히 서로를 불행으로 몰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좋은 텍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한 단어로 일단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쓰셨나요? 네, 우리 현수님부터.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이 공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각자의 그 불안함 때문에 그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에 대한 불안이었을까요? 괴물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불안이 있었을 것 같고 프랑켄슈타인은 사회에서 인정을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인데 괴물을 자기가 창조해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적으로 자신의 체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여서 되게 흥미롭습니다. 저는 환대라고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그 환대에 대한 부재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환대가 뭘까요? 반겨주고 그 사람, 그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도 처음에 생긴 거 보고 너무 흉악스럽다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네. 도피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족들 있죠. 가난하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따스하게 대하는. 저 가족은 나를 환대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그렇죠. 똑같았잖아요. 네. 어쩌면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우리 유병선 대표님은 책임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책임. 근데 이제 괴물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피조물 입장에서 보면은 정체성도 찾지 못했고 또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복수라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창조는 했는데 외면하고 회피함으로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스토리가 전체의 줄거리라고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대가 맞는 고등어. 감사합니다. 지난번 어린 왕자 때도 그렇더라고요. 댓글로 막 달아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공감, 환대, 책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댓글을 통해서 나는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왜 빅토르는 그 피조물을 창조하게 됐을까요? 여기는 그냥 과학적 호기심으로 그냥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좀 소설에 쓰여지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인간의 본성 속에는 네. 자기 과시욕 같은 게 있다고 봐요. 아까 이제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증명하고 싶었던 거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 네네. 너희들 아무도 못했지. 그렇죠. 내가 할게. 약간 이런. 신급이야 내가 뭐 이런 거 하니까 사실은 가톨릭 기독교에서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생명 창조.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선악 판단이에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게 다 19세기에 나와요. 첫 번째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서사가 프랑켄슈타인 서사고 이거부터 한 60년 후에 나오는 것 중에 지킬 앤 하이드가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자유적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게 나오는 게 그때거든요. 그게 다 19세기 영국에서 나왔다는 것도 되게 재미난 거죠. 왜냐하면 가톨릭 그 구교와 신교의 핵심 지역은 대륙이잖아요, 유럽에. 유럽 대륙에서 봤을 때는 변방에서 그 어떤 강력한 그 서사를 이제 무너뜨린 거죠. 어쨌든 돌아가자면 그 자기 과시욕이었을 것이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빅토르는 자기가 한 획을 긋겠다라고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연금술에 엄청 빠져 있었던 이유가 자기는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큰 꿈을 꾸고 싶은데 사실 그거를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연심리학에서 교수를 만나고 자기가 꿈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한편 일면으로는 저는 결핍에 의한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프랑켄슈타인 자신이 되게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결핍이 있었고 가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외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한 결핍. 저도 집에 떨어져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계속 가족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걔가 계속 그냥 그 제네바에 살았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애가 그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왕따는 아닌데 아웃사이더였나 봐요. 거기 새로운 도시에 가서 이 빅토르가 좀 친구를 잘 못 사귀는 사람이어서 자기랑 같이 놀 만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그 영화 캐스터웨이 그 윌슨이라는 친구를 창조해냈잖아요. 잠깐만 혹시 아세요? 네, 어떻게 그 영어를 알지? 배구공. 그 짤로 보시죠. 짤의 위대함이. 요새 얘기로 보면은 MBTI로 좀 나누잖아요. 외향들은 관계 맺을 때 에너지가 들어와서 행복해지는데 내향은 사람들 만나고 나면 힘들어져서 쉬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보니까 기계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은 말 그대로 과학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내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보시면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MBTI도 한번 짐작해 보셨나요? 아이라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아이다. 혼자 잘 논다. 잘 못 놀아서 이렇게 된 거다. 사람하고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책하고 놀고 연구하고 놀았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목표에 대한 집중력은 대단히 탁월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딱 피조물을 보고 외면을 해버리잖아요. 책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던데 내가 창조해낸 존재의 면면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괴물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영어로 뭐 몬스터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뭘 만들어냈는데 그 피조물한테 넌 몬스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책 써서 글 쓰고 뭐 영화도 쓰고 이런 거 쓰지만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요만큼이라도 내가 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찾아봤는데 괴물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나는 이게 진짜 엄청난 나만의 즐거움이었어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The Thing이에요. 더 그냥 그것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창조해낸 그 피조물을 처음부터 그렇게 비하할 수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냥 단순하게 기계를 만들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는 자기가 원하던 형체 모양이 안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만들어가면 자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모양을. 그런데 완성돼서 생명을 얻는 순간 이렇게 너무 혐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자기의 어떤 투사 같다는 거죠. 저 마음이. 저는 조금 다른 뜻은 뭐냐면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거기서 상처 얻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작품을 잘 만들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한테 이름도 붙이지 않은 거죠. 나중에 그 피조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태명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름에 온갖 거를 정말 좋은 걸 다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름도 안 붙였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강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마크 1은 그 다음부터든 뭐. 근데 신도 하나님도 인간을 못생긴 사람도 만들었잖아요. 그 신도 그렇게 실패하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저는 떠올렸던 단어가 자기 편향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편견. 자기 네. 편향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다 좋고 이상적이고 멋져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남 탓이나 외모 탓이나 사회의 편견 같은 걸로 돌리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따르면 그 피조물 탓이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책에서 보기에는 2년 동안 되게 그 만드는 기간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정말 지옥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 뭔가 그거를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생명체를 만든 것 자체가 상당히 위대한 거잖아요. 생김새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여기 엄마가 없잖아요. 네.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엄마가 이렇게 감탄을 해주면서 애들이 커나가잖아요, 보면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애를 낳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요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온보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신입사원 뽑아서 첫 팀장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결정되더라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를 했으면은 거기에 마음이나 영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넣어줬다는 문구들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첫 감정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는데 흉악하게 보이니까 그 감정이 안 가버린 거죠, 어떻게. 사실은 저는 빅토르 프랑켄슈타인만큼이나 그 가족들 서사가 되게 이번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선량한 사람마저도 그 외모에 질색을 하고 심지어 거길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라도 껴안았더라면 완전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환대라는 거는 사실 저는 빅토르 프랑켄슈타인보다는 그 피조물과 그 가족 사이에서 저는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의 목소리만 울린다고 생각하고 반응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애가 없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물 하시네. 근데 저는 약간 그 이미지가 환대 같아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피조물은 덩치만 크지 아이와 같은 거죠. 아무런 세상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첫 평가가 긍정적이고 환대였다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게 좀 그거랑 비슷하다. 그 AI를 할 때, 이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대화를 주로 많이 하고 칭찬하는 대화, 사랑스러운 대화를 많이 하면 그런 쪽으로 피드백이 많이 오고,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비속어 가르치고 막 이런 걸로 하면 또 그런 쪽으로 피드백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피조물하고 비슷한 거네요. 실제로 발달 심리학에서 유명한 연구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줬을 때 그렇게 반응하고 모방 학습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처음에 피조물이라고 할게요. 저는 중성적 표현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피조물이 살인을 하잖아요. 윌리엄이라는 빅토르의 동생. 그랬을 때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걔가 한 것이다. 근데 저는 되게 답답했던 게 아니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 때문에 빅토르는 그 얘기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버지나 엘리자베트나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고 나의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만든 괴물이 내 동생을 죽였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만약에 그 반려자를 만들어 달라 해서 영국 가서 막 만들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걸 그냥 다시 엎어서 망쳐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한테 미움받지 온 인류한테 미움받지 않겠다. 근데 그것도 같은. 네, 전 그래서 마지막에 그 월터라는 모험가 대화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저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인정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괴물에 집착하고 얘를 부수고 싶어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또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를 딴 사람한테 하고 내가 저걸 만들었다라고 내가 밝히는 게 좋다. 어렵네요. 좀 어렵죠. 네, 이건 어렵네요. 어려운 문제예요. 김혜자 배우님 주연, 원빈 주연의 마더를 보셨어요? 아, 네네네. 그런 감정으로 보게 되는데 되게 2년간의 고통을 통해서 가슴으로 낳은 피조물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혐오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친단 말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거를 묻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있네요. 빅토르가 어린 나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창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끝그림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까지 만들고 나서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노벨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이 젊었을 나이에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생각을 못하고 만들어요, 사실. 그 생각까지 하면 못 만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후 처리를 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만들고 그렇게 됐던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라면은 아마 빨리 공론화 시켜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우리 20대. 듣다 보니까 판단했었어요. 네. 저도 말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게 같이. 그래서 저는 이 빅토르랑 이 피조물이 딱 만났을 때 빅토르가 그 피조물을 한번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안아줬거나 한번 했으면 그냥 끝날 얘기인데 그거가 안 되니까 결국 끝까지. 그래서 되게 뜨겁게 시작한 소설이 되게 차가운 데서 끝나잖아요. 이 북극 한기로.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빅토르가 비극을 겪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빅토르가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예를 들면은 앙리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교환만 했어도 한번 소통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관점만 갖고 산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한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느껴졌어요. 발트만 교수님한테도 물어봤으면 사실 나도 만들었었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죠? 네. 그렇죠. 저도 관계의 결핍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겪었고 저자인 메리 셜리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쓰게 된 그 배경이나 계기 자체가 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쓰게 됐다고 하듯이 관계가 있었을 때 건강한 뭔가 산출물들이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저는 빅토르가 욕심을 조금 줄였다면 어떤 내가 괴물이 아니라 이상형을 조금 낮췄다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낮췄다면 좀 더 포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야 나 이거 만들었는데 이게 좀 안 이뻐. 그래서 이거 새로 만들려고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한테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고쳐. 일단 출시한 다음에 업데이트 계속 시켜가는 거야? 요즘 스타일이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생명체는 좀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죄송합니다. 생명체는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 누가 괴물인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거를 읽다가 사실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누가 괴물입니까?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누가 진짜 괴물인지에 대한 질문은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독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괴물을 뭘로 봤냐면 사실은 인간 사회의 모순인데요. 유스틴이 윌리엄을 죽인 죄로 해가지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유모가 용의자로 몰리죠. 근데 거기 보면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형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개인의 양심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게 좀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괴물은 행정 판사님이 괴물이 아니었을까. 새로운 해석이네요. 챗 GPT가 따라가지 못한 해석을 지금 대표님이 하셨네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하고 아마 기계라는 존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생명력에서 나오는 마음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네.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 모순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징하는 부분들이 괴물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말씀 그건 드려봤습니다. GPT가 얘기 못한 세 번째 해석. 누가 더 괴물 같습니까? 저는 피조물이 괴물 같습니다. 의외의 답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오면 안 되나요? 아니, 안 되고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면 보통 한번 꼬아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일 것이다가 저는 보편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프랑켄슈타인이 죽어가면서 괴물의 독백이 나오는데 저는 그 독백조차도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얘는 아직도 지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피조물을 괴물로 만든 거는 물론 학습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관점인데 그러면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괴물이죠.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마지막까지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저는
깨달은 줄 알았어요. 중간에 독백에서 자기 주변인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죽인 사람은 나구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과하는 게 맞지. 그 선장한테도 걔 말 잘하니까 조심하라.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똑똑한데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않나. 그게 저는 비극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뭐 당연히 피조물이 괴물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하나의 피조물이 괴물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양산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산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준이라든가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괴물을 만들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괴물이지 않나. 그 만약에 반려자를 만들어줬어요.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그랬으면 피조물이 저기 어디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어디 가서 그냥 평화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서 똑같이 또 그 증오를 하고 그랬을까요? 그거를 채워줬다면 싸우더라도 둘이서 지지고 볶고 저기서 살았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피조물이 말했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고 더 이상의 뭐 망기나 엘리자베스 같은 피해자는 더 없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피조물이 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염려대로 네. 좀 엇나갔을 수도 있다. 한 번 채워지지 않은 결핍은 어디서든 발현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둘이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흥미진진한데 오늘 이 두 분.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티키타카가. 근데 막상 만들어줬으면 이 피조물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으나 반려자는 이게 또 처음이잖아요. 사회에 대한 증오가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생명체잖아요. 여성 괴물을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측이 안 된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소설에는 안 쓰여져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자기가 그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피조물을 과연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피조물을 인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는 인간으로 여기고 대했을 것 같아요. 이때 시대상을 보면은 그 계몽지 시대에서 아마 낭만주의 시대에 넘어갈 때 같아요. 한쪽은 주로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창조를 해서 사람이라고 여기겠지만 생김새가 감성적으로 보면은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성과 감성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게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이 지금까지도 읽히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그거잖아요. 인공지능, AI든 뭐 지금 많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복제형 돌리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뭐 황석 박사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뭐 챗 GPT가 잠깐 봤지만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형체를 갖추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여기에서 메리 셀리가 그리고자 했던 건 아닐 수 있으나 인간과 닮아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어떤 존재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영화에서는 이미 많죠.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이 보면 과연 이번에 지금 봉준호 감독이 찍었던 그 영화도 미키 7이었나? 그것도 보면 익스펜더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과연 그 피조물을 인간으로 생각했을까? 근데 이미 지금 생성 AI도 그렇고 실제로 요즘에 실버 세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반려 로봇 안에도 이제 생성 AI 챗봇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성적으로 인간이 아닌 걸 알지만 그들이 뱉어내는 말과 음성과 내용이 오히려 더 잘하는 부분도 오히려 있을 정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유대를 가지려고 마음이 간다는 거죠. 마음이 가는 거죠. 실제로 챗 GPT한테 지금 감정적이나 위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상당히 그 위로가 되는 문장들과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위안을 받는 거죠. 인간적으로. 저는 그 AI 공학하고 생명공학은 나눠야 된다고 봐요.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 무지하게 많이 키우잖아요. 특히 생명에 대한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책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소프트웨어 쪽을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AI를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글을 쓰거나 또 이 정교하게 하는 건 로봇이 훨씬 잘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없는 게 마음이 없더라고요. 공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동물한테는 공감받을 수 있지만 AI한테 공감받는 거는 10번은 뭐 좋겠지만 11번째 주면은 제가 계속 공감이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가요. 예를 들면 화초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하고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뭐 달리나 이런 데서 주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생화와 뭐 조화의 차이가 예. 생화와 조화의 차이. 그런 아주 것처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튜링 테스트를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겁나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와 내가 대화를 하는 건지 블라인드 예, 테스트 예. 같은 거죠. 아.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건지 만약에 음성 출력 목소리를 똑같이 놓고 했을 때 예전에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정말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랬을 때 과연 마음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감이 뭔가 오히려 지금 인공지능이 더 공감을 잘해주는 게 되게 그렇죠. 많아요. 사람들 중에 공감 못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네. 너티라고 신문에서 꽤나 떠들썩했던 그 챗봇이 있는데 버전 1 때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 스탑이 됐다가 개정이 돼가지고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챗봇이에요. 근데 가상의 이성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걸 테스터로 참여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람인지 챗봇인지 구별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논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떨어지는 그것도 것까지 맞춘 구현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크크크부터 시작해서 아무 말 대잔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구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 텍스트 자체는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텍스트고 그때부터 지금 뭐 200년 되잖아요. 인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 자기 시대가 최고예요. 항상.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그런 어떤 뭐 선민의식? 유럽에서 저는 공부했는데 그 가톨릭 기독교 관점에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신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의 관점에서 신의 경지를 올라갔던 가장 근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19세기 중후반인데 왜냐하면 촛불의 시대가 끝나고 전기, 그다음에 마차가 끝나고 이제 기관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배, 비행기 다 그때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고 뭐 달나라 가지만 그때 그 19세기 중후반에 유럽의 백인 남자들이 만들었던 그것을 조금 더 멀리 오래 가게 만드는 어떤 발전시킨 것이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장 선민의식, 가장 어떻게 보면 이카루스 같이 높이 날랐던 때인 거예요. 그런 오만함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19세기 소설에는. 그리고 그 정점에 찬물을 확 끼얹었던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 야, 니네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 이걸로 전복한 거고 이제 다윈도 있고 이제 그래서 19세기 항상 되게 흥미로워요. 인류학자들이 나중에 서기 3000년쯤 돼서 예를 들면 하면 우리 시대는 바로 이 19세기랑 묶이는 시대거든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구분으로 따지면 묶일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에서 가장 척추가 되는 뼈대는 저는 빅토르와 이 피조물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 둘은 무슨 관계인가, 무슨 관계로 보이는가. 책을 읽다가 보면 뒤에는 그런 독백도 하잖아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었던 반려자를 이제 없애니까 네가 나를 만들었지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관계 역전되는 것처럼 이제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저는 방향성이 엇갈리는 애정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피조물이 있고 빅토르가 있으면 피조물은 계속해서 애정을 갈구하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사회의 애정을 갈구해서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 느낌. 아 이렇게 사랑의 화살표처럼 이게 다시 반대 방향이 되진 않나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얘한테 애정을 받아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지금 이 현수님이 보시기에 프랑켄슈타인에게 피조물은 프랑켄슈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의 변수 같은 거네요. 만약에 이 관계가 좋아지면 사회적 관계,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관계가 좋아지면 저절로 피조물한테 애정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 피조물이 한 대사 중에도 그냥 나를 온전히 그들이 받아주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거다.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빅토르는 또 자기 성에 계속 안 찼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긋나는 거죠.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저는 단어로 요약하면 애증 관계 같아요. 애증 관계.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증오의 관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럴 수 있고요. 괴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는 창조주가 찾아줄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거 집단으로 나중에 갔던 거 보면은 드라세 집안의 그 몰락한 네네. 집안에 거기에 아가타하고 펠리스하고 이렇게 네네. 서로 간에
그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꿈꿨잖아요. 그리고 거기 통해서 학습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 빅토를 만났는데도 빅터가 또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끝장면이 떠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괴롭히기는 싫다. 북극으로 네. 애증의 관계, 여기는 서로 엇갈리는 애정 관계. 선생님은 존재 존재 이유. 이유를 찾아주지 못하는 관계. 선생님은 존재 이유가 뭔지 갑자기 뜬금없는데 해종 베트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어로. 존재 이유인데 이 지금 피조물만 존재 이유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있으세요? 따로 만나서 얘기하면 아니 이게 이 참 정도 얘기는 1대1로. 근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흔히 얘기하잖아요.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존재 이유라는 게. 뭘까요?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럼 프랑켄슈타인한테 존재 이유는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현수님의 답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네. 아, 인정의 욕구. 저는 그래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존재 이유와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 네. 자신의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걸 괴물이 피조물이 나중에 더 똑똑하잖아요. 네. 그걸 다 깨우치잖아요. 네. 처음에 읽어드렸던 더러운 뭐 반영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 자기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를 만나면 화가 납니다. 아, 안 좋은 모습이 투영된 존재를. 그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시게 되는 건가요? 결혼을 하면서 알게 돼요. 잠깐만. 결혼을 누구랑 하셨 그걸 어떻게 알게 되지? 저는 제가 아이가 아들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너 닮았고 내 닮았고 외모 얘기를 해요. 할 말은 없지만 좀 미안하죠 항상 애한테. 근데 저는 이 빅토르와 괴물이라는 게 부자지간 같아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외모든 성격이든 버릇이든 뭐든.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 드러날 때 저는 이성 자녀만 키우고 있어서 일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직면하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만 해봐도. 예를 들면 저는 노래를 못해요. 음치예요. 본인은 몰라. 노래를 계속 불러. 야구 되게 좋아해서 야구 응원가 막 다 따라 부르고 타팀 응원가도 따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도 타고나기를 잘하는 애한테는 안 돼. 근데 그럴 때 좀 미안하거든요, 그냥. 이야기 좀 멀리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피조물에게 드러날 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빅토르가 일견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분명히. 네. 있는데 여기서 던지고 있는 질문 중에 저는 지난번에 다뤘던 어린 왕자에서처럼 관계는 결국 길들인다는 건데 여기는 이상한 방식으로 결국 길을 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증오와 미움과 이런 걸로 길들인 게 아닌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피조물이 살인을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근데 뮤지컬에서는 너를 외롭게 만들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도 나처럼 외로움을 겪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북극으로까지 내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피조물도 다 외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빅토르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빅토르도 나이가 이제 25, 6으로 제가 기억을 네네. 하는데 이때 과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도 부모 자식 관계로 저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에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들한테 존경받길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거꾸로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길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면 편해져야 되니까 옷도 막 대충 입고 빤스만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아,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지저분한 모습을 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생활이니까. 근데 과연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얘기할 때 아버지가 존경받으려면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들은 또 그 아버지를 따라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또 저랑 아들하고 DNA가 같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장점은 안 보이고 결점만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단어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들어가 봤더니 저는 아버지는 아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키워내는 건 엄마가 키워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버지랑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또 저도 부모와 관계, 그리고 내 아이와의 관계, 또 그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존경을 꼭 우리가 에디슨을 존경하는 것 같은 존경을 아버지께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아버지께 받고 싶은 인정이 너가 정말 이 분야에서 최고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들로서 사랑받고 싶은 그런 존재로서의 인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외적인 거나 성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존경과 인정의 관계가 있었으면 이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세상에 누구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봐도 어떤 남자한테 그 아들한테 야 너 니네 아버지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만약에 우리 그 현수님도 야 너 니네 엄마랑 똑같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조금 싫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맘마미아라는 작품 보면 맘마미아에서도 그 딸한테 얘기하고 친구들이 야 너 이럴 때 보면 니네 엄마랑 똑같아 했대. 내가 어떻게 엄마랑 똑같아? 이거 막 발끈하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전 세계 똑같구나. 왜 싫으세요? 전 사실 엄마랑 많이 싸우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본인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시고 저도 그게 커가면서 보여요. 점점 커가면서 아 엄마도 결국 그냥 사람이구나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특성이나 성격이나 단점이나 장점이 다 보이는 네네네. 거죠. 객관적으로 보이는 네. 거죠. 근데 그 현수님 볼 때 엄마도 똑같은데 네, 그런 그렇죠. 자기도 못 고쳤으면 내가 못 고쳤으니까 너는 고치라고 그렇게 되는 건가? 네.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애가 셋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아버지 말 믿지 마.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식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말은 참조사항이지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이 말이 올라오는 순간이 이제 어른이 된 거라는 전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그게 25, 3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25, 30. 딱 그때네요, 그러면. 네, 그러네요. 그거 가서 얘기하세요, 엄마한테. 내가 어디 들었는데 25세, 30세가 질풍노도라더라. 이러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교육학에서 그 얘기가 있던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아이는 부모의 욕망, 부모는 자기 욕망을 아이한테 투사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최대한 그것을 객관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 둘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비유 쓰잖아요. 애는 독립행성 떨어져 나갈 것이다. 점점.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도 이 아이가 자기 궤도를 예. 만들다 보니까 내 궤도에 속해 있을 때 내가 태양계인데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향을 받죠. 지구든 달이든. 근데 자기 자체 영향, 행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좋은 부모가 되면 가끔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기월식 같이. 사실 그게 25 되기 전부터 그런 바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훨씬 더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겠죠. 물론 너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면 너네 아빠랑 똑같아 해도 그렇게 싫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셜에는 현실 세계에 없는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편집된 거잖아요.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나이가 5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저도 25살쯤 어떤 생각을 했냐면 50살까지 열심히 살아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뒤로 밀어버렸어요, 사실은.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밀어버렸는데 지금은 그냥 잊어먹고 살아요, 사실. 그래서 뭔가가 있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래서 잊어버렸다. 갑자기 허무하네요. 근데 제 아내는 있죠.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연구에만 빠져 있는 약간 미치광이 과학자들 묘사하잖아요. 뭐 옛날 만화 보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같아. 사회 인정을 받는 쪽이면 어떻게 사회에서 품을 수도 있는데 자기 혼자의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사회 선한 방향으로 가면 참 대단한 일을 해내는데 약간 이렇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무서운 사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과학과 인문학의 조화인 것 같아요. 얘가 과학으로서는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인문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비유인데 기차를 빨리 가게 만드는 것은 과학이나 그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개인이 그 모든 거를 다 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결국은 관계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융합, 학제 간 융합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세계관 안에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없었던 것 같고 이 프랑켄슈타인 본인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향형인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교육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고 윤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좀 크지 않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2024년 한국에서
이 책을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놀랄 만한 새로운 기술은 새로 항상 나오는데 그럴 때 그 기술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으면 사실은 더 큰 일도 생길 수 있다. 저는 실제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책을 잘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AI 공학 쪽 하나하고 생명공학 쪽 나눴잖아요. AI 공학은 그래도 여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종 선택권은 사람이 갖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나 만들어져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AI 공학 쪽이나 생명공학 쪽 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나올 질문인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이걸 꼭 누구한테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었을까요? 방금 얘기랑 약간 동떨어지는데 괜찮나요? 동떨어지는 거 너무 좋아.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 그 말은 혐오로 가득 찬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계기가 있을 수 있는데 뭘 해도 재밌지가 않고 그냥 짜증나고 사람이 싫고 이런 시기가 한 번쯤은 오는데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그 피조물의 독백을 좀 보고 본다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시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역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사회 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가능하네요. 지금 여기 와서 떠오른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읽어봤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토르와 피조물의 관계처럼 관계를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제가 아버지께 바라는 모습은 부자도 아니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저한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믿고 그냥 아들로서 인정을 해주시면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저는 무지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삶인데.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는 저는 항상성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 네.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삐걱거리는 거죠.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는 아이대로 또 스트레스 받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냥 있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냥 이렇게 있어주는 생각을 사람이 하고 되자. 있는데 잘 못하고 있죠. 그건 어쨌든 항상성이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 우리 좋은 아버지요? 좋은 엄마도 괜찮고 맨날 싸우는 엄마랑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가도 괜찮고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어떤 엄마를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저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해봐요. 그냥 항상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강하고 이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힘이 되잖아요. 아버지는? 아빠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적은 편이라서 그럼 저 외동이고 이 가족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는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거를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엄마랑 저랑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솔직히 내 편을 들어주는 아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맞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했는데 본인은 치킨인데 엄마는 족발이야. 아빠는 뭐 먹어야 될까요? 족발 먹자고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가 터지면 이제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집 안 해도 돼요? 이건 이현수님 어머니랑 아이, 통화를 한번 그만하시죠. 해보고 똑같이 얘기해요. 어머니는 안 보시는 걸로. 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를 오래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도 결국 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대부분 엄마라는 필터를 통해서 만나요. 엄마라는 필터 없이 내가 내 아버지와 단독자로서 만났던 경험이 엄청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항상 예를 들어 뭐 목욕탕이든 아니면 엄마가 뭐 어디 나갔는데 아빠가 나한테 라면을 끓여줘요.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그냥 그 고기 쌈을 싸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지는 못해. 우리 경상도는 거기까지 너무 남사스러워.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아버지를 1대1로 만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이 정말 너무 와닿았던 건 그거예요. 거기 있는 분이라는 게 그게 뭐 내 엄마의 남편으로 있든 내 할아버지의 아들로 있든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30 훨씬 넘어서 아버지 만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랑 이렇게 더 가깝게 지내는 거를 보고 어쩌면 아버지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빠랑 더 싸워라. 전 사실 아빠랑 더 친해요. 친해요. 네. 아빠랑 더 친하구나. 아. 이연탄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키워내는 게 부모들인데 저는 아까 이미 자라오면서 20살이 넘어가면은 부모님들 가치관은 다 들어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지켜보고 존재만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부모 역할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려면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렇죠. 네이밍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저희는 가족들 그 아이들 핸드폰에도 엄마 아빠 이름 석자로 돼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안 배워도 알잖아. 아, 근데 친구들이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딸한테 전화하면 이름 석자가 딱 뜨고 제 사진이 뜨잖아요. 엄주 이게 네, 그런 거예요? 네, 엄주. 그 다음에 아버지도 없고. 근데 옆에 친구들이 항상 여자애들 이렇게 같이 몰려 있으니까 5학년인데 아. 다들 너무 신기하다고 뭐 이상한 거 보듯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저도, 야. 저도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돼. 자녀분들이 어떻게 저장했는지를 이제 판도라 상자 열리나요? 아주 꼰대. 재밌네요. 옆에 가서 쓱 전화를 해보셨구나.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뭐 하트가 뿅뿅뿅 하던데. 아, 네. 결국 자랑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쓰죠. 꼭 이 책은 나에게 무엇이다. 이거 질문이 같은 거 같지만 좀 달라요. 지금 질문은 내게 이 책은 뭐다. 이거 좀 다르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자, 아니,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회고라고 썼어요, 회고. 아, 회고. 예. 그동안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의사결정하고 선택할 때 쓰는 미래 관점도 들어왔어요. 처음에 저는 생각할 때 인간의 본성과 양심, 뭐 공동 선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 봤어요. 여기에 몇 면이 흐르는 내용 보면은 메리 셀리는 보면은 이상적인 세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농부로서 자기가 선택한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한테는 좋은 기회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미래에 과연 이 챗GPT나 또 다른 이런 기술들이 나올 때 그 어떤 방향으로 쓰이면 좋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미래 관점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내게 이 책은 서랍 속의 일기장이라고 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썼던 일기장 의미를 하는데 이 당시의 일기장들을 보면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청소년기 특히나. 맞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 차지했던 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토해내듯이 썼던 일기장인데 이상하게 이 프랑켄슈타인을 다 읽고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 일기장에 들어있던 부모님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기대됩니다. 내게 프랑켄슈타인은 과거의 나다. 비슷하네요. 네, 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반추해봐도 그렇고 여기 나왔던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빅토르한테 저를 투영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1인칭 시점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사실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책임을 안 지고 회피를 한 건 맞는데 왜 그런지도 알겠고 나중에 어떻게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건지도 알겠고 너무 다 이해가 되어서 과거에 내가 보였다.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조금은 변했습니다. 네. 이 빅토르가 그 뒤에 계속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조물을 한 번은 안아주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그런 네. 사람이다. 옛날에는 안 안아줬지만 지금은 그런 네. 마음이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비슷한데요. 부모가 되는 거? 이 책은 언제 읽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10대 때 읽었을 때는 무서워 막 이러고 그냥 그런 모험 소설로 읽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내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감정이입을 굳이 하면 저는 약간 피조물한테 감정이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좀 좋은 아버지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다 비슷하면서도 약간 조금씩 다르네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연령대가 다양한 이런 자리가 없으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 가족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자녀가 있으시니까 그 관점에서 듣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좀 이렇게 싸울 때 좀 덜 싸울 것 같아요.
벌써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독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과 다양한 나이대. 연령대 선생님들과 이렇게 격이 없이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런 자리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재밌었고요. 하물며 서촌이다 여기가. 와, 그게 왜요? 여기 나올 일이 없어요. 아, 선생님께서. 일과 육아에 찌들린 40대는 서촌에 올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멋진 곳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군요. 이게 사회생활인 거야. 많이 배워갑니다. 대표님. 저도 한 30년 만에 문학 소설을 읽어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동안에는 뭐 주로 이 경영 관련된 서적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거 위주로 봤는데 대면에 나오는 그 아브락사스를 가슴에 네. 갖고 살거든요. 모든 거는 다 양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 사람이 어떤 양심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Y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인문학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안에 그 두 개가 다 있더라고요. 아, 과학적인 이성과 그러네. 또 감성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조금씩 구분되면서 또 우리 오늘 20대 입장, 40대 입장, 또 우리 작가님 입장 해가지고 너무 티카타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왜 독일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한 번 읽은 건 읽은 게 아니다. 세 번을 읽어야 읽은 것이다. 우리는 한 번 읽고 세 세대의 세 명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번에 세 번 읽은 느낌? 그런 걸 아마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메리 셀리라는 200년 전에 살다 간 이 소설가가 쓴 이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여러 이야기를 두루두루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나한테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의 관점도 아울러서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공감 인문토크쇼 3대 만세,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저희가 울산에서 진행을 하고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갖고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세 분과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